안녕하십니까. 인하공업전문대 관광경영과 김재호 교수입니다. 최근 여가 시간이 증가가 되고 개인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문화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문화관광 상품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트렌드 속에서 키워드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첫째,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문화관광의 개념과 영향을 이해한다. 셋째, 문화관광객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한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문화관광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 지역인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동양 문화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영국에 있는 여왕의 모습이네요. 이 여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모자를 쓰고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서양 문화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디죠? 예, 아프리카입니다. 우리 아프리카도 대표적인 전 세계의 문화권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리고 생활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문화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더 보실까요? 예, 농촌의 모습입니다. 농촌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옆에는 어촌입니다. 어촌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도시입니다. 도시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단위, 권역적 단위도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조그만 소도시들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에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는 어떻게 유래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영어로 하면 컬처라고 합니다. 이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틴어에서 문화는 경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자연 생태에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변화시켜서 경작하여서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는 자연과 반대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문화는 후천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종합해보면 문화란 자연 상태의 환경에 인간적인 작용을 부각시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인간의 산물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 신앙, 예술, 법률, 관습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문화에 대해서 개념을 내렸습니다. 타일러라는 학자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습득된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정의하였고요. 유네스코에서는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활동되는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화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6가지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문화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유한 의식의 집합체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문화권 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유사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성입니다. 예를 들면 설날에 우리가 떡국을 먹는다든가 추석에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 게 바로 대표적인 공유성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성입니다.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배우고 학습받는 것입니다.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 명은 한국에서 키워지고 한 명은 미국으로 입양돼서 키워졌다고 하면은 젊은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늑대에서 키워진 아이와 사람의 손에서 키워진 아이가 대표적인 합숙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적성입니다. 문화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조금씩 생산되고 축적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여수시가 단순히 해양도시에서 여수 엑스포를 치른 이후에 현재 해양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도시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대표적인 축적성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됩니다. 과거에는 관광 자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인기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변동성의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위성입니다. 문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인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연생태 관광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관광, 어촌관광, 도시관광, 해양관광, 때로는 테마파크, 골프장 이런 것들이 모두 인위성 속에 만들어진 문화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특성입니다. 문화는 지역, 공동체마다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은 다른 지역의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독특한지가 문화관광의 핵심이자 키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6가지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성이 기반이 되어야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 환경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 경계가 해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기준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분, 계급, 지역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부, 어떤 직장에서 취업해서 다니는지에 대한 직장 등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과거 옛때의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최근에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의 역동성,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쉽게 그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동성과 이동성이 생겼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교통의 발달도 있고 미스미디어의 발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의 예술적 측면만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문화의 예술적 측면과 함께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더 큰 고부가 가치를 산출하고 문화의 시너지 효과와 창구 효과가 매우 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이 영상 콘텐츠가 게임, 테마파크, 여행, 그리고 많은 부분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리포터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해리포터가 지금 어떻게 파급되었습니까? 어린이들이 쓰는 연필에도, 신발에도, 칫솔에도, 치약에도 때로는 그것이 공연화되고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문화가 가져다주는 산업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와 문화 간의 접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문화시대를 더 크게 도래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화가 발생이 되면 그 문화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유튜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고성을 간다든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음악당에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미술관에서 미술을 관람한다든지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의 활동입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그게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의적 개념은 모든 문화적 자산을 경험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좁혀보면 협의적 개념은 방문객의 문화적 동기와 경험에 근거한 관광 활동의 한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이란 관광객의 문화적 동기와 문화적 경험을 습득하고 문화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지역이 보유한 문화적 매력물, 자산, 자원에 기반을 둔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관광은 많은 지역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문화자산의 보존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과 국가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줍니다. 반면에 부정적 영향으로는 관광객들이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자원에 대한 훼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관광 산업화에 대해 의존하게 됨으로써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폄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의 대표적인 게 문화의 상업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문객의 취향에 맞춰가면서 지역 문화가 상업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관광은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이에는 지역 주민, 관광객, 지자체, 시민단체, 여행사 등과 같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은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의 무대화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민속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박물관의 대표적인 구도입니다. 관광객과 큐레이터 간의 사이의 모습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려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직접 문화 자원을 만져보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문화를 소중히 다루는 시민단체나 문화가들은 그거를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곳에서 연구하고 보존하고 싶어합니다. 서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운데 두꺼운 유리벽을 설치해 두고 직접 관광객들이 문화자원을 볼 수 있도록 대신 직접 접촉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민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원주민이나 지역주민 사는 공간에 가서 문화를 훼손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민속촌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공연하고 그 문화를 습득하게 되고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것들이 이 관광의 무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갈등이 일어났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은 굉장히 널리 유행이 되어 있는 창덕궁의 달빛기행,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궁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향교를 활용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체객들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밤에 달빛 기행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때로는 락 페스티벌 같은 음악회가 열리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 문화관광 속에서의 갈등을 해소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의 개념과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관광을 소비하는 문화관광객의 개념,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문화관광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객은 문화적 매력물이나 유적지, 박물관, 화랑 같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하거나 문화상품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축제에 참여하고 민속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적 활동을 방문지에서 하는 사람을 문화관광객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문화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축제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문화관광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박물관 같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문화관광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우리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도 대표적인 문화관광객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객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 연령층이 좀 높다라는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관광객 유형보다는 교육 수준이 좀 높고 소득 수준 또한 좀 높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향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적 특성이고요. 일반적인 관광적 특성 속에서의 문화관광의 특성을 살펴보면 탈일상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독특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다른 관광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체류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다른 여행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과 다르게 문화관광을 소비하는 관광객들은 다른 지역의 새로움, 차별성, 이색적인 것들을 소비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또한 그에 따른 소비 지출, 소비 시간도 다른 관광에 비해서는 길고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관광객이 갖는 특별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문화관광의 전문화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문화관광객이 처음에는 우발적이거나 우연에 의해서 문화관광을 경험하지만 일부는 점차 문화관광이 자신의 여행의 중심으로 발전돼 나가는 과정, 즉 문화관광을 소비하는 데 전문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관광하러 갔을 때 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가면 많이 하는 행동이 찍고 여행입니다. 에펠탑 찍고 사진하고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찍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랑스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점차 파리를 또 방문하게 되면 이젠 찍고 여행보다는 노천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게 되는, 즉 그 지역 파리의 문화를 향유하는 데 점점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때로는 동호회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화관광의 전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관광객이 전문화의 주요 변수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관여도, 과거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과거 경험,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에 대한 금전적 투자, 그리고 여행 빈도, 학습 정도 등이 대표적인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관여도 수준에 따라서 이 전문화에 대한 유형을 나누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문화 소비자, 문화 애호가로 발전을 하고요. 문화 열광자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매니아로 발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문화 생산자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문화적 지적 소양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박물관에 좀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물관을 방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문화 소비자의 행태입니다. 박물관을 방문을 하게 되면 많은 역사적 자원과 미술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김홍도, 고호, 모네와 같은 특정한 미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문화 애호가라고 합니다. 때로는 백제문화, 신라문화에 꽂히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문화 애호가라고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좀 더 고호나 김홍도, 백제문화, 신라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잘 알아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동호회를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 열광자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면 서포터즈가 됩니다. 고호 작품전이나 김홍도 작품전, 백제문화 전시회를 하게 되면 직접 가서 자원봉사도 하게 되고 가서 안내 책자도 나눠주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문화 매니아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나도 백제문화에 대해서 가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실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단계를 소극적 문화 생산자 단계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문화관광의 큰 영향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지역에 물건을 사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때로는 그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과정까지가 문화관광객의 전문화의 대표적인 또 다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객의 유형입니다. 한번 보시면 맥커처와 크로스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관광객의 유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축은 추구하는 경험, 아래 축은 문화관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축입니다. 한번 보시면 문화관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구하는 경험도 높은 사람을 목적형 문화관광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공자들이 학습 여행을 한다든가 동호회들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목격형 문화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구하는 경험은 높으나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은 좀 낮은 사람을 우연형 문화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견목적 관광객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리가 컨벤션과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한 후에 시간이 남아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관광을 경험하게 되는 관광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으나 추구하는 경험은 좀 낮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배낭여행객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낭여행객은 경험이 많지 않은 배낭여행객입니다. 이를 유람형 문화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찍고 하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관광의 중요성도 낮고 가서 추구하려는 경험도 낮은 사람을 우발적 문화관광객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국제여행을 갔을 때 가기가 싫은데 상사에 이끌려서 억지로 가게 돼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전문 기관에 따라서 문화관광객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객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문화관광을 했는지, 얼마나 문화관광의 만족을 했는지는 우리가 경험한 경험에서 우리가 사전에 갖고 있는 기대를 빼면 됩니다. 따라서 좋은 문화관광, 우수한 문화관광을 하게 하려면 문화관광객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경험을 높여주면 아주 만족도가 높은 문화관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심리는 탈일상성입니다. 관광을 하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일상을 벗어났다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동양을 갔을 때와 서양을 갔을 때의 탈일상성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에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을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간판만 빼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겁니다. 가옥도 약간 비슷하고 음식 맛도 비슷해서 우리 문화와 큰 차이가 없구나 해서 처음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일본도 우리나라랑 많은 문화의 차이점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는데요. 유럽을 가면은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건물이라든가 색감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일상과 얼마나 다른지는 탈일상성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객에게 탈일상성을 높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는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문화관광지 입구를 좀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일상과 좀 다른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환대성, 친절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친절함을 받고 싶고 환대를 받고 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묵게 되면 간단하게 매니저가 카드를 써서 투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위에 초콜릿이 놓여 있거나 꽃이 놓여 있거나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지역의 환대성, 친절성입니다. 때로는 리조트에 가거나 원주민 마을에 가면 버스에서 내리면 박수 치면서 화관을 씌워준다든가, 때로는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환대성, 친절성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성, 익명성입니다. 내가 다른 문화가 있는 지역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될 때는 좀 마음이 풀어집니다. 내 일상과 다르게 다른 지역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거의 없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고 개방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특성입니다. 네 번째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접 접촉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직접 고려청자를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요. 직접 고선의 벽면을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경복궁 근정전의 기둥을 두들겨보고 싶어도 하는 것들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망대를 만든다든가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민속촌, 모조품을 만들어서 직접 접촉을 할 수는 없지만 직접 접촉에 상응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관광과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 자원 관리와 보존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기심입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누구나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관광에서는 이런 경우에 팜플렛이나 리플릿, 소책자, 때로는 해설사들이 이 문화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감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이 지역에 왔어. 내가 이 돈을 내고 민속촌에 왔어. 했을 때 관광객들이 갖는
영역감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어떤 행위라도 할 수 있어 하는 영역감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요. 그 시대적인 공간적인 속에서 들어가서 진정한 문화 관광을 누릴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광객 심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념성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갔다 오면 무엇을 사오죠? 기념품을 사오게 됩니다. 엽서를 사오게 되죠. 최근에는 인생샷이라고 하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객이 갖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기념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이드들이 문화관광을 할 때 포토존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와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객의 개념과 유형, 특성, 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어원은 라틴어의 경작하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개념은 인간이 인간적인 작용을 부각시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과정에서 나온 인간의 산물의 총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문화의 특성은 6가지 말씀드렸죠.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인위성, 독특성입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이란 문화적 동기, 경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문화적 매력물, 자산, 자원에 기반을 둔 관광을 문화관광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객의 특성은 고연령층, 높은 교육 수준, 강한 문화적 성향, 긴 체류 시간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